오전 6시 15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아기 유림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엄마와 함께 유림이가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열나가지고 의사가 왔는데 그 의사는 폐 상태는 괜찮고 목만 살짝 부어있는 상태니까 그냥 있어도 괜찮다. 다행히 유림이에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하셨어요. 씩씩하게 치료받으면서 이겨내던 유림이. 그런데 약 12시간 뒤에 갑자기 응급실 복도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유림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유림이를 급히 전담병동으로 옮겼고요.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시도합니다. 어떡해. 엄마는 밖에서 대기하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떡해. 당시 엄마와 아빠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엄마가 침착해서 옆에서 잘 지켜봐줘. 그래도 분명 유림이 잘 견뎌낼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 유림 엄마. 갑자기 입술이 엄청 파래졌어. 아, 입술이 파래졌었어? 아직 그래도 유림이 열심히 힘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빠도 놀랬을 텐데. 그렇게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며 기도밖에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번 다음 날인 3월 12일 저녁 생후 13개월의 유림이는 끝내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마지막까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는데요. 유림이의 부모님은 믿기 힘든 사실에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유림이의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부모님은 힘겹게 유림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코로나19 시기였기 때문에 유림이를 이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인은 코로나로 인한 급성 심근염이라 병원 사망진단서에 표기되었지만 어떤 병이에요? 네, 심근염은 말 그대로 심장근육염증입니다. 그런데 심근염이 발생을 하면요, 심장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심장마비 또는 쇼크 등이 발생하는 상당히 이제 심각한 그런 질병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근염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 역시 이 코로나19로 처음에 병원에 왔던 유림이가 코로나19 때문에 심근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사인에다가 급성 심근염 그리고 선행 사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이렇게 썼던 겁니다. 유림이는 코로나19 환자였기 때문에 당시 감염병 예방 지침에 따라서 사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검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 하루 만에 바로 화장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하지만 유림이가 사망한 지 6일 후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유림이 사망 6일 후 3월 18일 아빠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 여보세요? 네, 저는 그 제주대학교 병원 병동 간호과장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보호자분께 조금 전해야 될 내용 부분들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버님께서 병원에 이제 나와주실 수 있는지 그 시간을 조금 정해주시면. 저만 가서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저희 아기 엄마도 같이 동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십시오. 유림이 죽음에 대해서 전할 이야기가 있다는 병원의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다시 찾은 부모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환자 사망 후에 진료 기록을 검토하던 중에 뒤늦게 좀 불미스러운 투약 문제가 있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유림이에게 불미스러운 투약 문제가 있었다는 담당 의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피네프린이 보통 이제 호흡기 치료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5시 반 호흡기 치료용으로 준비된 에피네프린이 하나의 그 정맥 주사 라인으로 들어갔어요. 유림이에게 약물이 잘못 투약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에 지금 그 의사 선생님은 모든 책임은 간호사한테 있다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만약에 알았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 접근이 폐 쪽이 아니라 심장 쪽으로 접근이 좀 됐을 수도 있었거든요. 신장 쪽에 접근이 된다고?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신장부터 파악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초음파를 간단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을 것 같고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으면 많이 필요하면 전원까지도 빨리 고려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림이 사망 이틀 뒤에서야 의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병원을 찾은 유림이에게 기침을 완화시켜주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은 기침을 완화시켜주는 용도로 사용이 될 때에는 기체 형태로 들이마셔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이 왼쪽 발등에 연결된 수액줄을 통해서 유림이의 정맥에 직접 주사됐다는 얘기입니다. 에피네프린은요, 인체에 직접 주사를 하게 되면 심장 근육이 지나치게 수축을 하면서 무리가 가기 때문에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이제 심정지가 왔을 때 그 수축을 막 심하게 일부러 시키기 위해서 투입을 조금씩 하는 건데 그때 사용을 할 때에도 몸무게 1kg당 0.01mg만을 주사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당시 약 10kg이었던 유림이한테 주사된 에피네프린의 양은 5mg이었습니다. 50배에 달하는 에피네프린이 유림이에게 직접 투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수행 간호사, PA라고 의료계에서 부르죠. 이 수행 간호사는 이 약물의 위험성과 또 인체에 직접 투약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유림이에게 직접 주사를 놓았다는 겁니다. 그 가능해요? 근데 5년 차면은 통상적으로 대학병원에서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 약물병에 있잖아요. 그걸 투약하기 위해서 주사기를 옮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약물의 이름 그리고 환자의 이름 등을 이 주사기에 종이 라벨로 붙여서 혹시라도 오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과정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에피네프린을 흡입용으로 쓸 때에는 주사 바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사 바늘 빼고 이 색깔이 다른 캡을 이렇게 씌우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대요. 정맥 주사용이 아니야. 직접 주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야라는 것을 이 캡을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수행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저렇게 하려고 캡을 막 찾아봤대요. 그런데 물품 보관함에 있어야 할 전용 캡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는지 다른 간호사에게 물어보려고 했던 그 찰나 갑자기 많은 환자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오니까 일단 지금 저 유림의 약은 주사 바늘이 꽂힌 채 그대로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급한 일 처리하고 돌아와서 캡을 찾지 못해서 이 주사 바늘을 제거하지 못한 주사약이란 걸 깜빡 잊었대요. 이 주사기에 바늘이 꽂혀 있으니까 직접 주사한 약이다라고 본인은 이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을 했기 때문에 저 주사기를 그대로 유림이에게 정맥 주사로 투약을 했다는 겁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의 제12조에 보면은 환자가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의료진은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요. 유림이의 어머니는 주사를 놨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돼. 유림이에게 주사를 놨을 때가 석식 시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일 때였답니다.
그때 수행 간호사가 엄마에게 고지 없이 유림이에게 연결된 링거에 주사를 놓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밝혀진 더욱 충격적인 진실. 자, 지금 유림이의 상태가 악화된 후에 복도의 CCTV 모습입니다. 지금 유림이가 전담병동으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저 뒤에 간호사 한 명이 따라옵니다. 그 간호사야 혹시? 자, 이 간호사가 종이에 뭔가를 적어서 유리벽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아버리는 간호사. 유림이에게 약물을 잘못 투약한 간호사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어. 아휴, 진짜. 유림이가 병동을 옮긴 뒤에 곧바로 잘못 투약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건 빨리 조치. 네, 유림이에게 지금 약물이 잘못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종이에 적어서 유리벽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간호사들도 패닉에 빠져버리죠. 자, 약 30분 후에 동그라미가 쳐 있는 사람, 수간호사입니다. 응급처치 중에 의료용품을 가지러 수간호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약이 잘못됐다는 걸 수간호사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유림에게 돌아와서도 그 사실을 수간호사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국 지금 오투약 사실을 모르는 채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럴 수가 같은 있나. 살인자야. 어떻게 인간이 결국 저럴 수 있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휴. 오투약 사실은 6일이 지나서야 알려진 겁니다. 도대체 간호사들은 왜 침묵했을까요? 너무한다. 왜 보고를 안 하셨는지 저 듣고 싶어요. 말씀을 해주세요. 저 이 말을 들어야 집에 가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간호사가 너무 죄책감이 너무 빗자리고 너무 그런 상황을 가서 저도 사람 살리는 게 먼저지. 죄책감 뭐? 사람부터 살려야 될 거. 그럼 간호사를 감싸주려고 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너무 일도 잘하고 표정도 잘하고 무슨 말이야. 그래서 아기가 죽어도 되나? 네네 알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해주고 싶어서 말씀 안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너무 미안하지만 미안하면 다요 죽여놓고. 야, 진짜. 어떻게 저래. 저희 간호사가 너무 사고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투약된 걸 몰랐던 담당 의사는 유림이의 증상이 코로나19가 악화되어서 생긴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에피네프린을 추가 처방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상했을 거예요. 예측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죽을 수도 있을 거란 걸. 근데 어떻게 저걸 저렇게 기회를 줬는데 저걸 저렇게 덮어요. 말도 안 돼. 네, 수간호사는 27년 차였습니다. 오투약됐다는 거를 안 간호사는 총 6명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유림이가 중환자실로 이제 옮겨졌을 당시에 비밀을 모두 알고 있었던 수간호사의 행동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엄마가 이제 완전 상심에 빠져서 이렇게 있으니까 다가왔답니다. 수간호사가. 그리고는 엄마에게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같이 기도할게요. 이후 조사에서 이 수행 간호사의 선임이었던 유림이의 담당 간호사가 있는데요. 이 담당 간호사가 계획적으로 이 오투약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뒤늦게 오투약 은폐 사실을 알게 된 유림이의 부모님은 병원으로부터 의무 기록지를 받아와서 다시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유림이에게 어떤 약물이 투여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유림이 죽음에 관한 진실이 담겨 있었던 건 병원에서 부모님에게 주지 않은
전동 기록지에 있었습니다. 전동 기록지가 뭐예요? 네, 환자가 이 병동에서 다른 병동으로 옮기는 거, 이것을 전동이라고 부르는데요. 환자가 병실을 이동할 때 다른 이제 의사 간호사들이 환자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의 상태, 또 진료 경과, 필요한 정보 이것들을 모두 요약해서 작성하는 기록지를 전동 기록지라고 합니다. 네.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유리미의 첫 전동 기록지에는요, 수행 간호사가 약물을 잘못 투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 2시간 뒤에 전동 기록지. 여기에는 이 내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꾼 거야? 이 수행 간호사의 상급자였던 담당 간호사가 약물이 처방됐다는 기록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약물이 오투약됐다는 기록을 통째로 삭제해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네, 이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은요, 유리미가 중환자실로 왔을 때 인수인계 내용과 함께 전동 기록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유리미에게 약물이 오투약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해당 기록지를 확인을 하면서 오투약 기록이 통째로 사라진 걸 발견을 합니다. 게다가 이런 오투약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투약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아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의문을 품은 중환자실 한 간호사가 다른 수간호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하다. 있던 기록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점을 알렸고요. 그걸 통해서 이 수간호사가 알려서 병원에서 내부 조사를 하다가 이 전체의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유리미 부모님 이 사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처음에 발급받은 의무 기록지의 양이 너무 적고 또 오투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의료법을 하나하나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동 기록지의 존재를 알게 됐고 병원에 자료 발급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근데 저 어머님, 아버님 대단하시다. 진짜. 그러니까요. 그걸 왜 피해자가 알아봐야 돼요? 게다가 병원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전동 기록지 정정본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수정하고 삭제했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 유리미에게 일어난 진짜 일들을 알게 된 겁니다. 네. 부모님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CCTV를 요구했지만 병원은 보여주지 않았고 공론화가 된 이후에야 영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CCTV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쌍둥이 중에 1살 딸을 먼저 보낸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리마, 책 읽어? 유림이 너무 잘 읽었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알고 있었는데 그 간호사들은 알고 있었는데 왜? 아 진짜 왜 숨겼을까요? 왜? 공활이 하기 시작해서 엄마 라는 말을 아빠라는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할 텐데. 너무 아프다고 말하고 싶었을 텐데 제 얼굴 보지도 못하고 계속 두리번거려. 아이고 그러니까. 애기들이. 유리미를 찾는 거예요 그냥 놀아주고 싶은데 저희도 놀아주는 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쌍둥이 키우다가 결국 간호사들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 후에 간호사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사건이 공론화되자 병원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유족분들에게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제주학교병원은 향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병원 측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가족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유림이 부모님께서는 병원 측으로부터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유림이 아빠 이야기에 따르면 8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신임 병원장 취임에 맞춰 추모 식수를 해줄 수 있겠냐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뭔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총을 식수한 거야. 그 아예 이제 추모 식수를 하면서 화해를 하자 이런 제안이었다는 거죠. 와, 진짜 사이코패스들이네. 말이 돼요? 정신 아니구나. 그게 중요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병원장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지금 아이를 잃은 부모님한테 그걸 해달라.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유림이의 죽음을 결국 병원의 홍보 목적으로만 이용하려고 아니, 지금 와. 8개월이 지나서 무슨 추모 식수를 하자고 연락을 하느냐라고 너무 지금 이상한 집단이다. 너무 화가 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와, 사과도 안 하고 신임 병원장 뭐 어쩌라고요. 그걸 왜 유가족이 그거 취임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경찰 수사 끝에 형사 입건돼서 검찰 송치가 됐고요. 검찰에서는 주사를 잘못 놓은 수행 간호사, 그리고 유림이를 맡았던 담당 간호사, 그리고 사건을 은폐한 수 간호사, 이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의 피고인으로선 담당 간호사가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임신 중이니까 재판을 좀 빨리 끝내달라라는 와, 이게 악마 아니야? 자기 얘기만 그렇게 중요해요? 이 이루어졌고요. 유림이에게 주사를 놓은 수행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약물 적용 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게을리해서 오투약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사건 당시 코로나로 경무 중이었던 점을 감안해서 징역 1년 2월형에 처해졌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전동 기록지를 수정, 삭제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코로나 대유행으로 경무 중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수간호사의 경우는요, 오투약 사고의 은폐를 지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유기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유족을 위해 5천만 원을 공탁했다는 점을 들어서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 저 공탁제도 항소는 그래, 그럴 수 있는데 공탁제도는 없애면 안 돼요. 이게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지리산 살인사건 때도 공탁해서 그걸 또 다시 가져가고 그래서 감형받고 했잖아요.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고 2심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말.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간호사 셋은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아까 임신을 했다는 담당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네. 가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가석방 되면 형이 종료되는 거죠. 근데 100번 양보해서 약물 투여가 뭐 잘못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침묵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살릴 수는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 그 수간호사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지와 침묵을 지키는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거거든요. 이건 차라리 이 아이가 죽게 놔두더라도 우리 간호사실에서 벌어진 잘못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해라는 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럼 고의예요. 고의적으로 아이의 사망을 스스로가 야기시킨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형벌이 약한 거죠. 적용 법조도.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지 않게끔 이 형량이 메시지를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의료사고라고 하면 이런 뭐 사고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이런 유형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를 한다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일어난다는 건
다시는 없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이런 감시들이 이제는 생겨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리미의 생명이 일각에 달렸는데도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고 급급했습니다. 살릴 수도 있는 그 시간, 그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고가 2022년에 있었기 때문에 형을 선고받은 간호사 3명은 현재 출소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들은 이제 어딘가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예, 유림이와 부모님의 시간은 아직도 2022년에 계속 멈춰 있을 겁니다. 예, 다시는 유림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후 4시 서울 강남 어느 한 식당. 지금 차량 한 대가 인도에 지금 주차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 남자가 차 안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차 주인이 아닌데 차문까지 열어봅니다. 뭐지? 전기차인데. 저거 차문이 신기하게 열려서 그러나? 네. 급기야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하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자, 한 시민이 옆에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어떡해. 그 훔친 거예요 차를. 와. 그래서 이 차는 무려 40km를 달려갑니다. 경찰 신고가 들어갔고 경기도 시흥시에 8차선 도로까지 도주를 했습니다. 시흥까지? 예. 출동한 경찰차들이 이 도난 차량을 둘러쌌는데요. 하지만 도난 차량은 탈출을 하기 위해 경찰차를 들이받기 시작하고 야 여기저기 충돌하면서 도망을 또 시도합니다. 아유, 저 차 주인이 어떻게. 자, 이때 경찰들이 차량 밖으로 운전자 나와라. 빨리 나오세요. 이때 어머머머머. 자, 경찰은 실탄을 쏘면서 남성에게 계속 내리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러자 이제 차문이 열리고 경찰이 이 남자를 제압하려는 순간 그냥 도망갑니다. 그냥 도망갑니다. 아유, 경찰을 피해서 건너편 도로로 막 도망갑니다. 뭐 하는 거야? 자,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예. 자, 이 남자는 잡히게 됐고 어차피 잡을 건데 저런 거 다 그러니까. 재추가해야 돼, 진짜 심하게. 격하게 저항해 보지만 결국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10월에 강남구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외제차 안에 자동차 키가 있는 걸 발견한 한 20대 남자가 이걸 그냥 자기 차처럼 몰고 달아났다가 경기도 시흥에서 검거된 사건이었습니다. 와. 근데 실탄 쏘는 일 진짜 없는데 히든아이에서도 경찰분들이 실탄을 쏜 거는 사실 손에 꼽히잖아요. 맞아요. 자, 한밤중에 시내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타이어에 실탄을 사격합니다. 자, 지금 음주 운전자가 계속 이제 주차된 차량들을 막 들이받고 차량 바퀴를 향해서 실탄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내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웬만하면 안 쏘. 네, 그러게요. 경찰관이 공포탄에 실탄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극도로 긴박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강남경찰서, 저 차량이 경기도 시흥 방향으로 도주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합니다. 그래서 바로 긴급하게 그 시흥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모든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합니다. 함께 제지를 해달라. 그래서 각 그 경찰서 소속 차량들이 다 출동을 하고요. 1시간이 넘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순찰차 2대 그리고 시민 차량 2대가 최종적으로는 차량의 앞과 뒤를 이렇게 막는 공세가 이루어져서 도주를 막을 수가 있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경찰관 3명 그리고 시민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민분들이 대단한 게 그러게요. 본인 그 시민분들의 차가 이게 망가질 수 있잖아요. 막느라고. 근데 그렇게까지 끝까지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검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사실 눈앞에서 막 실탄 발사되고 그 총소리 듣고 이러면은 도와주다가도 무서워서 멈칫할 수 있었는데, 감사하네요. 네, 이 남성은 누군가 차를 가져오라고 시켰다며 범행 이유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남성은 범행 당시에 음주는 아니었고요. 약물 간이 검사 역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지? 또 아니면 또 약간 뭐 정신적으로 좀. 네, 아닌 게 아니라 그 조사 과정에서 과거에 남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뭐 치료가 중단이 된 건지 아니면 저 당시에도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는 계속 조사가 더 이어져야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조현병이 직접적인 뭐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저 남성에 대해서 특수 폭행 혐의, 그러니까 차량이라는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이용을 해서 사람에게 그런 폭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통사고 야기 도주. 이런 혐의들이 적용될 것이고요. 저 정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3년형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조현병 치료 경력이 현재도 이 저 범행에 작용했다라고 볼 만한 진단서나 이런 전문의의 소견이 제출된다면 심신미약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심신미약이 된다면 아마도 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정도에다가 뭐 치료 명령이라든지 치료 감호라든지 이런 조치가 병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네. 외제차 차주분. 네. 야, 좀 그냥 진짜 차만 잠깐 세워놨을 뿐인데. 두 가지 보상 받을 방법이 있죠. 하나는 그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저 가해자 절도범에게 수리비랑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과연 가능할지 자력이 있을지 이건 좀 의문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보험입니다. 자기 차량 손해 담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자차라고 하죠. 네. 이 보험을 만약에 차주가 가입하고 있다면 절도도 그 자차 보험의 보상 대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자기 부담금 들어가고 이 경우에 보험으로 인한 보상액이 충분치 않을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어서 도와주신 시민들의 차도 부서졌잖아요. 차량 수리비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경찰에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에는 손실보상 규정에 따라서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배치돼서 보상 절차를 안내 중이라고 합니다. 도와준 시민분이 보상을 신청할 경우에 병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지급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5시 인천광역시의 한 버스. 버스 기사에게 한 중년 남성이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막 가방을 고쳐 메고 하다가 갑자기 지금 버스 기사를 무차별로 폭행하고 있습니다. 왜 저래? 어떻게 무색이 때리는데? 왜 저러는 거야. 자, 지금 버스가 이 남자가 폭행을 하면서 크게 휘청이고 있는 상황이고. 위험한데. 자, 이 와중에도 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사님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으니까 지금 뒷자리에 중학생들이 타고 있었어요. 아이고, 어떡해. 네. 뒤에 타고 있던 중학생들이 지금 폭행을 하는 남자를 말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 남자 막무가내입니다. 학생들을 막 밀치고 왜 저래? 다시 버스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래? 이때 자, 도와달라고 버스 기사가 밖에 창밖에 내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어떡해. 하지만 남성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고 그 사이에 점점 버스가 중앙분리대에 가까워지고 결국 중앙분리대와 반대편 차선의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버스가 멈췄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좀 기아 변속도 못하는 상황이고. 네. 이 남자가 등을 돌린 틈을 타서 버스 기사가 얼른 버스에서 탈출합니다. 어떡해. 그리고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가해자는 체포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이유는 버스에서 내리겠다고 했는데
안 세워져서 그랬다. 맞습니다. 남성이 하차하겠다 한 곳은 버스 정류장도 아니었습니다. 예. 게다가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려던 남성은 주변 시민들에게 붙잡혔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까지 폭행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버스는 무조건 정류장에서만 세우는 건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맞아요. 네. 또 술까지 먹고. 정확한 규정이 있죠. 네, 맞습니다. 버스는요, 정해진 정류소 외의 장소에서 만약에 정차하고 승하차를 할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버스는 이 정해진 정류소 이외에서는 정차나 승하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당시 버스에는요, 보셨지만은 그 가해 남성 외에도 학생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저 버스가 중앙 분리대 들이받은 그 상태에서 다른 차랑 뭐 정면 충돌을 했다든지 혹시라도 자칫 잘못해서 전복이 됐다 그러면 저 어린 학생들에게도 커다란 그 피해가 갈 수가 있었거든요. 승객들은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일반적인 폭행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운전기사님이 또 합의를 해준다면 징역 1년 6월에서 집행유예 3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히든아이에 제보된 어느 한 아파트의 CCTV. 지금 복도에 유모차가 있는데요. 한 여성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주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양손에 흉기가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송곳, 왼손에는 벤치. 그래? 그녀는 유모차 아래쪽에 접근해서 무언가 만지기 시작하고 뭔가를 자꾸 후벼 팝니다. 네, 바퀴를 훼손하기 시작했는데요. 저건 자, 그러다가 큰일 저건. 그러다가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마다 층수를 확인하고 사람이 내리나 안 내리나 계속 주변을 보다가 다시 앞쪽으로 와서 이번에 유모차 앞바퀴를 훼손합니다. 저는 또 얼마나 불쌍해 저거 또. 좀 너무 악의적인데. 아기가 다칠 수도 있는데. 그때 무서워. CCTV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서워. 네. 무서워. 너무 무서워. 자, CCTV를 보고 멈추다 싶었는데 계속해서 테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엘리베이터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구세요? 현관문 밖에서 계속 소리가 나니까 결국 집주인이 문을 열어봤는데 그 순간 집안까지 들어와서 아이를 부르는 정체불명의 여성. 들어오지 마시고요. 심지어 그녀는 거실 안까지 들어오는데 주거 침입이에요. 무서워. 네. 저 흉기 있잖아. 명백한 주거 침입이에요. 빨리 내보내요. 문 닫아. 위험해. 애기도 있는데. 자,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아랫집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제보자는 경찰에 아랫집 여성을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여자는 윗집이 하루 종일 쿵쿵거려서 그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유모차를 고장낸 아랫집 여성. 관리실 통해서 뭐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하든 그 이사 가라고 저런 건지 너무 좀 무식한 방법인데요. 그런데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제보자 가족은 오전 10시에 외출을 했다가 오후 5시 반쯤에나 집에 돌아온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는 7시부터 잠이 들어 있었고요. 집에 설치된 홈캠에 이런 상황들이 녹화되어 있어서 제보자는 경찰에 이것을 증거 영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저도 평생 이제 아파트 살다 보니까 위아래층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꼭 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래층에서 벽을 타고 올라오기도 하고 옆집인데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집이 워낙에 조용하게 지내는 분들은 무조건 위층이겠지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기 가족들은 종일 바깥에 있었고 아이는 자고 있다라고 해명까지 했는데 이 제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랫집 여성은 애기야 나와봐 라고 소리치면서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따지러 올라온 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보자도 이제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고 아이가 집에서 뛰지 않도록 엄격하게 가르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처럼 집에 없거나 귀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계속 시끄럽다고 항의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딱 똑같이 계속 시끄럽다고 민원이 온 거예요. 근데 막 저 때문에 잠을 못 잤다면서 자기가 지금 저 때문에 수면제까지 먹고 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같이 올라가실래 했더니 아, 나 됐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저 행위는 너무 심하다. 누구나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보셨던 저 CCTV 화면에 찍힌 딱 그 장면 있잖아요. 예. 저 CCTV가 원래 저렇게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가 있으니까. 저 아파트는요, 딱 엘리베이터 내리면 2개 아파트가 한 층에 있는 이런 구조래요. 그런데 건너편 집이 피해자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래요. 그러니 뭐 CCTV 설치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서로 믿고 있는 한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계속 저렇게 그 복도에 세워놓은 유모차에 자꾸 누군가가 코코아 같은 걸 묻혀 놓는다든지 음식물을 이렇게 던져 놓는다든지 계속 더럽혀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좀 알아보자라고 해서 CCTV를 설치했다가 바로 저런 행동이 그 CCTV에 딱 잡혔던 거죠. 그 CCTV를 설치할 정도면 그 유모차 훼손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다 못한 제보자가 쿵쿵 소리가 날 때마다 찍은 동영상 등 층간소음이 난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성은 가져오지도 않고 자신의 집 천장을 계속 두들기는 등의 방식으로 보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요. 또 경찰이 와서 CCTV 등 증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저 여성을 이제 형사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검찰에서는 저 아랫집 여성에게 재물 손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벌금 200만 원을 내려달라라는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또 다른 보복 행위를 할까 봐 저 아랫집 여성이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저 여성이 이 재물손괴죄 형사처벌을 받게 됐으니까요. 벌금형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저 여성이 계속해서 보복하지 않을까,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보복 행위를 할 경우에 계속해서 저렇게 찾아오고 괴롭히고 하는 형태라면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것이고요. 혹시나 나를 신고했다고?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형사처벌 받았어? 라는 것을 보복의 이유로 삼아서 협박을 한다든지 폭행을 하게 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보복 폭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결코 이 아랫집 여성 히든아이 보고 있다면 보복행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분석 코멘터리쇼 히든아이였습니다.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30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